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주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입니다. 36번째 시간이고요. 전체 이제 ESG 이야기, 그리고 탄소 중립 이야기, 세계 이야기, 대한민국 이야기, 기후 관련 칼럼. 이렇게 제가 나눠 놓긴 했지만 이게 딱딱딱 이렇게 맥락이 이거는 이 이야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어, 조합이 되는 이야기인데 조금 구분하자면 이렇게 구분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ESG 어떤 관점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논리에서 기업이나 국가가 어떻게 방향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이야기는 2050, 2030 우리가 탄소 중립 40%를 맞추기 위해서 국가나 세계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 이야기는 세계의 어떤 이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또 관련 있는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냥 편안하게 듣방 하시고 다음에 이제 스터디를 할 때는 참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ESG 이야기. 지구 위에 바친다. 파타고니아 창업주 4조 원 회사 통째 기부 기사 보셨죠? 아, 태어나서 뭔가 이름을 남기고 간다는 거는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구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 친환경 경영으로 글로벌 기업을 키웠고 주한미군 출신이지만 억만장자 됐지만 소박한 삶을 살았다 하시면서 회사 지분 100%를 비영리 단체에 기부했고 지구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써달라라고 이렇게 했고요. 자녀들도 모두 양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50년 후 지구가 번성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자진, 자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이 행성, 지구를 구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마음이 편하다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결정하고 되게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이렇게 기사를 봤었는데 어떤 의미인지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연 35%씩 폭풍 성장 채태원에 이어 대기업 줄줄이 진출하는 이 시장. 어, 식물성 원료와 미생물, 핏줄, 육적까지 그대로 제한, 연평균 35%씩 폭풍 성장하면서 이 식자재에 대한 거죠.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대체육 시장이 주요 그룹의 앞다투 뛰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그 인간이 제일 상위에 있는 먹이 그 피라미드로 보면 제일 상위에 있는 집단이잖아요. 지구의 위기가 오면 제일 상위에 있는 집단이 가장 먼저 없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 먹거리에 대한 생산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또 기업들이 자본주의 논리로 또 그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인간을 구하는 일을 해야지 구한다는 거는 뭐냐면 인간이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에 맞는 어떤 그 사업의 아이템과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나. 그게 먹거리에서는 식량 안보를 위해서 대체육 사업 현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업용수 100%를 재활용하겠다라고 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물 중립 도전. 이런 거는 되게 그 기업, 좀 대기업들이 선행해서 뭔가 혁신적인 탄소 중립이나 아니면 뭔가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중소기업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파주 국립시자체와 손잡고 하수 처리의 공업용수 활용, 산해 용수도 재처리, 물을 절약하겠다. 2030년 재이용률을
207% 목표를 삼겠다. 시수량의 2배 사용하는 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저희도 어제 이제 남편이랑 뭐 이야기하다가 그 하수가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그 일반 그 우수가 나가는 이게 그 관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주택에도. 근데 저희 집 자체가 이렇게 하수가 나가는 관은 필터가 돼가지고 내보내지는데 우수가 나가는 관은 그냥 여과 없이 보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싱크대에서 나가는 물은 이게 하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수 배관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대요. 이 집 자체가. 그래서 아 그게 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희가 지금 여기 산 지가 25년째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걸 관심 가지면서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설비를 할 때, 건축을 할 때부터 뭔가 세팅이 잘못됐나 하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물이 순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관심 가지는 것도 한 파트로서 저희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친환경 경영 로드맵에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방안인데 여기 보면 삼성전자 기사가 같이 이렇게 몇 개가 잠깐만요. 몇 개가 더 있는데 결국은 이 기업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삼성전자의 요청에 윤석열 정부 호응할까라고 되어 있잖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수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만 혼자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 경제 채널을 듣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삼성이 똑같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출시하는 기업인데 애플은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 뭐죠? 소재, 그러니까 원자재를 다시 거기에서 폐기되는 휴대폰에서 그 안에 있는 원자재를 다시 추출해서 100% 재사용하게끔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삼성은 모르겠어요. 여기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업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회적 어떤 책임을 다한다 해서 그거와 관계없는 다른 일에 이렇게 뭐 그 빌 게이츠와 그때 화장실 사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경제 뉴스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삼성도 그냥 멈춰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애플이 그렇게 나온다면 이 스마트폰 자체에서의 어떤 그 부품의 원자재를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여기도 한번 우리가 지켜볼 기사였어요. 그래서 2050까지 탄소 중립해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아리백의 이제 그 삼성전자가 기후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 위해서 2050년,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아리백에 가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어 이렇게 다 시스템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음.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사회적 공동 노력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까닭에 삼성전자는 아리백 가입 여부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초미의 관심사였고요. 지난해 삼성전자가 배출한 탄소는 약 1,700만 톤으로 만약 탄소 중립을 하여 약 소나무 200억 그루가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자동차 800만 대가 멈추는 효과를 낼 수 있고 그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있지만 이게 그냥 삼성전자가 하겠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신환경 경영 전략을 완성하려면 정부 시민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한다. 삼성전자가 이날 아리백 연례 보고서에도 한국을 신재생 에너지 조달의 장벽이 있는 국가로 꼽았다며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산업계는 신재생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시민사회도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것도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ESG에 대한 파트는 우리가 ESG 인플루언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의 어떤 포지션이 세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ESG 인플루언서를 기후변화 전문가 과정을 들으면서 내가 기후변화 전문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또 그와 연결해서 ESG 인플루언서를 따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확장되어서 나의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항상 생각하고 열어두고 방안을 마련하시면 정말 시민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폐플라스틱 모으면 공유물이 참 되게 좀 특별한 또 이슈죠. 이런 이슈들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폐플라스틱 그러니까 그 이 앞에 플라스틱 수거존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그린사이클 캠페인에 참여를 하면 무료로 공연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이 또 GS 칼텍스가 그 슈퍼빈의 네프론에도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랬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그 기업들도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정부나 다른 기업들의 어떤 연결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화로서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업에서 뭐그 폐플라스틱을 구입해서 뭔가를 신재생 자원을 만들어야 되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게 돈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누릴 수 있게 하면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또 시민들도 공연도 보면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슈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자, 세계, 세계 ESG 시장 규모 수십조 불 육박인데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지금 매일경제에서 주최하는 세계 지식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세계 여러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각자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제 매일경제신문을 읽다가 그 지식 포럼에 어떤 주제가 있는지 요일별로 이렇게 쫙 다 나와 있는 그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나를 이렇게 보면 세계 지식 포럼에서 여기 보면 세계 지식 포럼에서 요일별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쫙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전체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세계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흐름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금 스크랩을 해 놓은 거거든요. 전체 내용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리서치를 하셔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지 올해는 세계 지식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를 관심 가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ESG 경영 확대는 대세인데 투자금 조달, 배분 과정 등 시장 참여자를 위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은 결국 여기에서 투명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어떤 뭐지? 그 피해는 개인이 보는 거거든요. 기업은 돈을 더 두둑하게 돈을 벌 거고 피해자는 우리 개인이 될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게 알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최대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무를 베고 산에다가 그리고 농사 지을 땅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자체를 지을 때 아니면 건물의 어떤 그게 굉장히 우리 그 공장 단지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넓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그게 어떤 그 뭐야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건축재 자체를 태양광 패널로 만들어서 그 안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그렇게 해서 다른 공간에다가 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스마트팜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사상 처음 옥상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 한 잔 안 보내고 공장수 바로 쓴다 이렇게 했죠. 이게 최재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어차피 비어있는 그 옥상 공간에 태양광 패널을 쫙 해놓고 그 건물에서 사용할 그 전기를 그렇게 해서 쓰면 되잖아. 그 한전으로 다시 보내고 또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건물을 건축할 때, 신축할 때부터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시작하면, 이게 훨씬 더 그 기업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한전에서 주는 전기를 받아 써야 되지만 독일처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겼을 때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만약에 이런 에너지가 파산이 됐을 때 식량이 파산이 됐을 때는 이거 매우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절 때 굉장히 많은 선물들이 오고 갔죠. 화려한 명절 선물 쓰레기도 한가득 좀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명절 선물을 안 주고 안 받는 문화로 이렇게 해야지만 그 젤 팩 있잖아, 아이스팩 뿌리거나 묻으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흡수성 수지 냉매가 자연 분해에 500년이 걸리고 흘려보내면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사람의 해될 수도 있고 하면서 이게 생산 자체를 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그 통에다가 물을 얼려서 쓰는 뭔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뭔가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그래야지만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언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조금 강한 규제가 있어야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제 안 그래 수업 시간 주시는 배출 퀴즈 낸 애들 깜짝 놀란 그냥 선물하지 말고 딱 기사가 나왔죠. 선물 안 해야죠. 그래. 선물 안 하고 그냥 요즘에는 뭐 선물 안 해도 더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뭐 마음을 전하는 뭐 그 편지를 카톡을 보낸다든지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손편지를 적는다든지 나는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옛날 좀 버전으로 좀 돌아가면 그게 좀 감동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가 됐든 하여튼 선물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 정부 재생에너지 축소, 한국 기업은 수조원 손실로 이어질 거. 샘 키민스 대표가 국내 기업들 재생에너지 구하기 어려운 상황, 더 적극적인 대만, 일본으로 투자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투자를 우리나라 기업에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뭔가 탄소 중립 하지 않으면 그 ESG 평가를 했을 때 그 만약에 내가 유럽에서 A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의 B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회사는 탄소 배출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내가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 같이 뭔가 생산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결국 소비자나 다른 국가에서 그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기업의 물건을 사면
탄소 중립에 대한 평가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활발한 국가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는 그 석탄으로 많이 이루어진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투자자들이 어디로 몰린다? 그게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만이나 일본으로 몰리면 한국 기업의 수조 원의 손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청년의 날, 제6회 청년의 날에 대한 소식인데요. 탄소 중립 축제가 열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6회 오는 17일 이번 행사에는 사단법 및 청년과 미래가 주최를 하는데요. 청년의 날 축제는 탄소 중립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에는 자발적 탄소 배출권 거래 플랫폼 탄탄이가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어, 청년들에게 탄소 중립 필요성과 동참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탄소 중립 행사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향후 청년과 미래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넷제로 행사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전에 있었던 이런 축제에도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가면 거기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을 개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참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점점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 그게 물공이산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한 삽 한 삽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면서 산을 옮기는 일이 벌어지듯이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공부하면서 나의 어떤 의식을 개선하고 실천의 어떤 총량을 늘린다면 그게 쌓여서 큰 덩어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늘어나는 원전 가동 고준위 폐기물 처리 급한 불 됐다. 여기 보면 윤석열 정부가 원전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현안으로 등장했는데요. 일단 점차 다가오는 이 방패물 포화 시점이 2044년, 2066년 뭐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 보면 방사능이 적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 시설은 경북 경주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만 8천 톤에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은 아직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원전 내 시설에 보관 중이래요. 2031년 9월에 한비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가 시작될 예정인데 원전 운영이 늘어나면서 이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반면 핀란드나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1980년에서 90년대부터 일찍 부지를 선정해 나서 처분시설 운영이 가시화되었는데요. 현행법상 원전 부지 내 한시적 건식 저장도 어렵고 이대로면 폐기물 때문에 원전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바다로 지금 배출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지 마라고 하는 무슨 협회나 단체는 가입을 하지 않고 뭔가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협회나 단체에 가입해서 타당성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배출할 수 있다는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문제다 이야기입니다. 9월 무역 수지도 에너지 충격, 연간 적자 275억 달러 넘겨. 우리나라는 이렇게 제조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를, 수출을 지금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 왜냐하면은
이거를 하면 할수록 더 적자가 쌓인다는 거죠. 이게 뭐 물류도 그렇고 그 물류를 움직이는 또 에너지 자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뭔가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출 자체를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일 인천 연수구 인천 시내의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보낼수록 적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격이 있다는 거고 지구가 미쳐가고 있다고. 아, 이거는 제가 여기 밑에서 지금 여기 드릴게요. 책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지금 이슈가 되게 또 머리가 아픈 이슈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가 테슬라를, 의 어떤 그 매출을 이제 더 능가할 수 있을 만큼의 2위, 그러니까 경쟁력 없는, 뭔가 경쟁 대상 없는 2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제조하는 자동차가 아니면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한국이 수출을 할 수가 없잖아. 잘, 그죠? 그러면 한국 전기차 해결 위해 미 정부를 만나는 이슈가 있었어. 이걸 뭔가 빨리 타협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술 더 떠서 또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은 바이오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했어요. 바이오도.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죠. 바이오 산업의 미국 내 연구와 제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플레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을 시행한 데 이어 행정명령으로 바이오 산업까지 메이드 인 아메리카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국 산업에 악영향을 있을 거라는 말을 했죠. 근데 이게 지금 바이오, 전기차,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제조국가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싼 중국에 그런 어떤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이 되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미국이 한국이 그렇게 중국에서 하는 걸 계속 견제하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 이렇게 섬세한 이 제조 기술은 굉장히 탁월한 나라인 거는 맞지만, 뭐가 문제냐면은 그 반도체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는 미국에서 다 수출을 하는 거예요. 다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의 어떤 강국이라고 미국이 한국과 손을 잡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제조 기술 때문에 손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중국에서 그 공장을 다 철수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하지 않으면 이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 설비 장치를 안 팔 거야 라고 해보면 우리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단, 2단, 3단 몇 단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시나리오인 거죠. 그게 미국이 또 우리나라를 잡고 있는 뭔가 큰 어떤 강국으로서의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이슈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하다. 이게 점점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아까 그 위에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늘려야 된다 하면서 나무가 265만 그루가 잘려 나갔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되었을 때 뭐가 문제냐? 보세요. 우리 이번에 그 폭우, 한파, 폭염 뭐 이런 이슈들이 되게 심각해서 많은 손실이 있었잖아요. 이런 이슈가 계속 생기는데 나무가 있는 이 지금 곳에 비가 많이 왔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무리순환 배우듯이 무리순환이 돼야 되는데 나무가 있는 자리에 태양광이 있고 또 나무가 있어야 되는 이게 흙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다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 해놔버리면 물이 어디에 흡수를 하죠? 땅에 흡수를 해야 지하수도 생기고 그게 다시 또 순환이 되어서 비도 적당히 올 때 되면 오고 이러는데 이게 뭔가 계속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 뭔가,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고, 충남도에 전국 최초로 해양 쓰레기 분포 지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잠깐만요. 이 전화는 좀,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여기 충남도에서 전국 최초 해양 쓰레기 분포 지도를 제작하면서 2025년까지 233억을 투입해서 해양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장기 방치되거나 생활 쓰레기 혼합 적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33개의 유무인도 해양 쓰레기 분포를 현황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국토가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그 해양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해서 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렇게 뭔가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좀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여기에서 좋은 사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수도권 매립지 공사 재활용 분리 안 하면 최장 10일 반입 금지. 부산에 이어서 이제는 지자체별로 굉장히 좀 엄격한 규정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재활용 분리나 폐기물 등을 규정대로 반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최장 10일 동안 반입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연간 3차례 이상 규정을 위반하면 5일간 반입이 정지됐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일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올 때 제대로 분리된 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수거하는 차량 자체도 수거를 할 때 그렇게 분리되지 않은 것을 안 가져오겠죠. 만약에 제가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서 냈는데 제가 제대로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 쓰레기차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 앞에는 계속 쓰레기가 쌓일 거고, 그러면 왜 안 가져가냐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엄격하게 개인이 분리 배출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 아파트는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택이나 농촌 지역은 이게 굉장히 열악해요, 지금. 이렇게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땅에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책 이야기인데요. 야생 쪽으로 해서, 이번에 새 책 코너에, 어, 이 새 책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 한 톨도 남기지 말아야 해. 밥상머리에서 우리는 농부가 흘린 땀의 가치를 이렇게 배우고 자랐다. 라고 하면서, 땅을 붕괴하는 의지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자 선한 행위로 이해되어 왔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러한가? 감사하고 선한 마음은 지금도 고이 남았나?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땅을 갖고 먹으며 내일을 꿈꾸었던 낭만적인 이상은 지구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책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같아서 이 책 소개가 신문 여러 곳에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생 쪽으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 소개가 있었고요. 음, 지구가 미쳐가고 있다. 푸른 하늘이 사라질 수도. 근데 계속 지금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책 소개였어요. 화이트 스카이에서 생태계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며 호기롭게 덤볐는데 더 큰 재앙을 일으킨 현대인의
어리석음을 일깨운다 하면서 최재천 교수님이 추천사를 적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주 구체적인 위협이라는 책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것도 지구 위기, 기후 위기, 지구의 마지막 경고 이 세 책을 지금 소개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그 책을 통해서 더 정보를 얻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어, 다음 주에 37번째 시간으로 만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